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꽤 몇 년이 지났군요. 지금 내가 몇 년도를 살고 있는지, 내 나이가 몇인지 잊고 산 지 오래돼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계산을 해봐야만 숫자가 나오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서야 힘들게 터놓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16살에 병으로 엄마를 잃고 공장을 운영하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외동딸이었던 저는 아빠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고, 저희는 그렇게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왔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해 24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30살이었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데려가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남편은 장인인 우리 아빠에게 아주 잘했고, 집도 아빠 공장 근처로 얻어 거의 매일 보고 지냈죠. 아빠는 공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면에서는 잘 되고 있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잘 흘러가는 공장을 아빠까지만 하고 만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었죠. 저는 딸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면서 마침 친아들처럼 잘하는 사위가 생겼으니 아빠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공장을 안 물려줄 이유가 없었죠. 마침 남편도 굉장한 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암암리에 아빠의 은퇴 후 남편이 공장을 이어받는 걸로 되었고,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안 가리고 일을 해왔던 남편이라 성실함은 물론 일머리가 있어 아빠는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게다가 얼마 후 저희는 예쁜 딸까지 얻었어요. 부족할 게 없어 보였죠. 자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 곁에 있고 아빠 덕분에 든든한 미래까지 보장된 상황에서 천사 같은 딸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어리석게도 그때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깨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빠는 서서히 공장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딸이 4살인가 5살이 되던 무렵 전적으로 남편으로 인해 공장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성실한 것 빼면 시체였던 남편이라 나무랄 것 없이 잘했고, 오히려 아빠 때보다 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빠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맛있게 같이 식사도 하고 제 딸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같이 놀아주던 할아버지였는데, 하루 사이에 아빠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경황이 없어 장례 역시 남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계속 울기만 하는 저를 딸아이가 가만히 안아주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끝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저는 6kg이나 빠져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했어요. 당장 공장 가동이 시급했기에 남편은 바로 복귀에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잘 이어져 갔어요. 저 역시 딸을 보살피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러갔고, 슬픈 마음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빠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얼마 후 삶은 또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멀쩡히 공장을 잘 운영하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누가 저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랑 새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너도 그 여자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나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래.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뭐?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보아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나를 이 집에서 내쫓고 그 여자를 여기에 데려오겠다. 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니? 보아 아빠 기성규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어? 거짓말이지. 그렇지? 그냥 그렇게 됐을 뿐이야. 나도 사람이고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 사람도 보아를 친자식처럼 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바람난 것도 모자라 그 여자랑 보아를 키우겠다고? 누가 순순히 그렇게 하게 둘 줄 알아? 당신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을 정도 돈은 쥐어줄게. 그 다음은 당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던지 그건 알아서 해. 뭐? 기성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진짜 사장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그거 명백히 우리 아빠 회사야. 너 도둑놈 심보가 대단하구나. 그럼 네가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봐봐. 이미 공장 운영권이랑 경영권 전부 나한테 넘어와서 서류 처리 다 된 상태고 내 도장으로 최종 결제받은 지도 꽤 됐어. 네가 아무리 이렇게 바라 그래도 저 공장은 이미 내 거라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라는 놈이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다 짜놨더군요. 영원히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가 한순간 돌변해 저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다니. 이렇게 힘든 순간에 아빠도 내 곁에 없고 딸까지 남편한테 뺏기게 생기자 저는 그 충격에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만 흘렸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집으로 갔어요. 이게 맞는데? 왜 자꾸 틀리다고 나오지? 몇 번을 해도 도어락 번호가 틀리다는 메시지가 떴고 순간 뒤통수가 저리 타더군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보내놓고 이미 집 비번까지 바꿔놓았던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기성규, 문 열어. 보아야, 엄마야. 우리 보아 어딨어? 이 문 좀 열어봐. 10분이 넘게 문을 두드렸고 그제서야 남편이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나오더군요. 야, 너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집 번호까지 바꿔버려? 민수가, 우리 좀 냉정해지자.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완전 돌아섰고 새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어. 그리고 보아도 나랑 그 사람이 함께 키울 거고 공장? 지금 내가 주인이야. 현실을 직시해 민수가. 내가 지금 돈 몇 푼 쥐어준다고 할 때 이거라도 받고 가. 내가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응? 그러니까 민수가 이 돈이라도 받고 제발 다시는 보지 말자. 앞으로 보아도 찾지 말고 이혼 서류는 너 번거롭지 않게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법원에만 나와줘. 그럼 우리도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알았어? 깔끔? 깔끔? 도대체 뭐가 깔끔한데? 보아 어딨어? 어디에 숨겼어? 네가 뭔데 나랑 보아를 갈라놔? 제 악다군에 눈 하나 깜짝 않고 남편은 미리 싸놓은 짐가방 하나를 던지고는 말했어요. 자, 너 평소에 자주 입던 거랑 쓰던 거 여기 싸놨어. 돈도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 네 짐 중에 중요한 데 빠진 거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알려줘. 그거 따로 싸서 보낼게. 그 사람 2주 후에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네 물건 정리했으면 해. 그럼 멀리 안 나간다.
조심히 가. 문은 차갑게 닫혔고 저와 제 짐가방만 덩그러니 벌어져 있었어요. 한참을 넋이 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렀는데 보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어요. 정말 모든 일이 소름 돋게 치밀했죠. 저는 우선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당분간 그 근처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보아를 만나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 근처를 서성였고 다니는 유치원에도 찾아갔지만 제 딸아이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애 아빠가 데리고 있다면 따로 출동을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저는 정말 철저히 혼자가 된 것이에요. 도움을 줄 사람도 보고 싶은 딸도 살붙이고 영원을 약속했던 남편도 아무도 제 곁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혼 서류와 법원에 가는 날짜 때문에 두어 번 연락을 먼저 해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2시야. 늦지 않게 법원 앞으로 와. 우리 보아 지금 어딨어? 애는 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잠깐 외국에 보내놨어. 뭐? 갑자기 무슨 외국이야? 우리 사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아무래도 보아가 여기 없어야 잘 끝날 것 같아서. 네가 갑자기 보아를 찾아가거나 하는 것도 불안하고. 불안? 그런 말은 내가 써야 맞는 거 아니야? 갑자기 너란 놈한테 내쫓기고 딸까지 뺏기게 생겼는데 지금 불안한 사람은 당연히 나 아니야? 보아 어디로 보냈냐니까 빨리 말해. 그건 말 못해주지. 어차피 너 경제적으로 양육도 힘들잖아.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너도 이제 새 길을 찾아. 경제적으로 양육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너잖아. 나 지금 꼭 사이코패스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야? 민수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다 하면 돼. 비록 보아 네 딸이지만 보아와의 인연도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아를 네가 데려가면 어린애가 얼마나 고생하겠니? 민수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 보아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잘 생각해봐. 보아도 당장은 새엄마가 낯설겠지만 아직 어려서 친해질 시간은 많아. 앞으로 보아 앞에 안 나타나게 해주는 게 정말 애를 위한 길이야.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우리가 살던 집, 아빠 공장까지 미리 손써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딸까지 빼앗아가면서 저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깔끔하게 미련을 버리라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데가 전혀 없었죠. 그 후로도 며칠 동안 그 집 주변을 서성였지만 정말 보아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군요. 심지어 진짜 2주 뒤에 그 여자가 남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 모습까지 봐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저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당장 어디든 가서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보아를 생각하니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수중에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넉넉하게 넣었다는 돈 봉투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500억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깟 돈 주면서 온갖 생색을 내던 그 인간에게 구역질이 나더군요. 우선 집도 구하지 않았어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급한 대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품속에서 편안하게 크다 제대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전에 결혼하고 살림만 하다 보니 이런 무경력자를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겨우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설거지하는 일을 찾았죠. 아무래도 일머리가 없고 실수가 잦다 보니 사장님은 저만 보면 미간을 찌푸리게 일쑤였어요. 민숙 씨, 내가 이거 씻어서 따로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설거지같이 이런 제일 기본적이고 쉬운 일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장이 딱해서 받아주긴 했지만 아주 내가 속이 터지네. 죄송합니다. 집안일만 조금씩 하다가 이렇게 양이 많은 설거지를 하려다 보니 아직 서툴러서요.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사장님. 제가 봐도 답답한데 사장님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돈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더군요. 그날도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딱딱한 찜질방 바닥에 몸을 눕히려고 할 때였어요. 제 옆에 두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거 들었어? 서우 엄마가 돌아왔다 그러던데. 맞아. 나도 들었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 세 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가지고 왔대. 맨날 술 그렇게 진탕 먹고 온 동네 난리치던 서우 아빠도 죽었고 서우 엄마는 이제 서우랑 둘이 살기만 하면 되겠지. 아주 서우 엄마만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 그 먼 타지에 가서 애도 못 보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서우만 생각하면서 죽어라 이래서 돈 모아온 거래.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런데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집까지 사서 돌아왔대? 들어보니까 목포에서도 배 타고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다 왔다는 것 같아. 네? 뭔 일이길래 그런 데까지 가서 일을 했대? 거기 근처에서만 잡히는 아주 좋은 조개가 있나 봐. 우리 같은 서민은 한평생 구경도 못하는 거래. 그게 돈 많은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맛있고 귀하다고 소문이 나서 아주 비싸게 팔리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특성 있잖아. 비싼데도 몇 개 없다고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 아무튼 잡히는 양은 한정적이지 좋다고 소문은 났지. 하니까 다들 돈을 싸갖고 와서 앞다투어 사간다네. 하루에 3명만 와서 사가도 엄청 남는 장사라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일하면 돈은 많이 버는데 완전 고립생활인 거지. 고생스럽고 외롭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절박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 내는 환경이래. 아니 절박하다가도 거기 가서 그렇게 살다 미칠 것 같으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거지. 그걸 10년이나 견디고 있으니 서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어. 나는 상상도 못해. 어머, 우리나라에 그런 데도 있어? 도대체 무슨 조개길래 그렇게 비싸대?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같은 서민은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볼 귀한 거라고. 이름을 들었는데 하도 복잡해서 나도 까먹었네. 아무튼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넉넉해진 거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서우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은 완전 상했더라. 아들 생각하면서 죽어라 일하는데 자기 얼굴에 뭐 곱게 바를 생각이나 했겠어. 예전에 엄청 뽀얗고 예쁘긴 했었는데 많이 늙긴 했더라. 그래도 뭐 서우 보니까 표정이 아주 행복하던데. 저는 계속 듣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두 분께 여쭤봤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돈 많이 주는 일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가씨도 하려고? 거기 진짜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데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워낙 많고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나도 뭐 다 들은 얘기기는 하지만. 네, 괜찮아요. 그냥 어디 가서 여쭤보면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호 어머님?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다가도 저의 절박한 눈빛을 보셨는지 어쩔 수 없이 집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일까지 하려고 이런데? 나원 참. 저는 해가 뜨자마자 아주머니가 알려준 집으로 향했고 그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9시가 조금 지나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주머니 앞에서 찜질방에서 들은 이야기부터 그곳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봤어요. 어떤 딱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마음으로 가면 금방 지치고 몸만 상해서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잘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받은 연락처 종이를 한참 만지작거렸어요. 설거지도 잘 못해서 구박받던 내가 그런 곳에서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때 우리 보화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우리 보화. 보화를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것도 많은 돈이 필요했죠. 보화를 위해서라면 섬이 아니라 지옥불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망설이는 제가 한심하더군요. 그렇게 섬에 계시는 분과 연락이 닿았고 간소한 짐을 갖고 목포로 향했어요. 목포까지도 먼데 배를 타고 또 한참을 가려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 배를 놓치면 다음 날까지 또 기다려야 하니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고 배를 탔어요. 저와 함께 배를 탄 몇 명은 아마 조개를 사러 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반 정도 됐나? 너무 힘들어서 기절할 때쯤 되니 한 섬에 배가 닿더군요. 전화 통화를 한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조민숙 씨죠? 짐은 이게 다예요? 네, 안녕하세요. 나 석일자예요. 이쪽으로 와요. 나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길자 아주머니를 뒤따라갔어요. 보다시피 휑하죠? 각오는 하고 온 거 맞아요? 전화로 민숙 씨 사정 듣고 딱 해서 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어리고 몸도 약해 보여서. 민숙 씨는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볼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곳은 마을이 거의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외딴 섬이었어요. 2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건 길자 아주머니 남편이었고요. 그곳에는 정말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구비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하면 목포항으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야 했죠. 이쪽 방 쓰면 돼요. 안내해 주신 방은 길자 아주머니네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집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움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나은 정도였어요. 여기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요. 물은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해요. 넓고 아늑한 침대에서 편하게 잘 지내다 찜질방을 거쳐 이런 곳까지 와서 제가 살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 온 목적은 단 하나, 보아만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나랑 민숙 씨 말고 여기 다른 일 하는 분들이 7명 정도 더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워낙 거칠어 초반에는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들 마음 다치고 온 분들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침 조개를 잡아 손질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민숙이라고 합니다. 아유, 무슨 애기가 왔네. 애기가 왔어. 조개가 그쪽을 잡아먹겠다, 야. 그러네.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는. 아니에요. 저 힘 많아요. 저 애도 낳아봤어요. 시키는 일 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아이를 낳아봤다는 제 말에 다른 분들이 껄껄껄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얼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생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제가 워낙 어려 다들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텃세가 심할 거라던 길자 아주머니 말과는 다르게 한 분 한 분 따뜻하고 정말 기구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저도 어느새 그분들과 편해져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머,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바람 피고 새 여자 들인 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장인 회사도 뺐고 세상에 애까지 못 보게 다 막아놔? 이거 경찰 고속감 아니야? 아, 보아 엄마가 철석같이 다 믿은 게 실수지 뭐. 그나저나 여기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나도 여기 들어온 지 5년째거든. 돈은 이제 먹고 살 만큼 제법 벌었는데 뭐 여기서 돈을 쓸 게 있어야 말이지. 항해 안 나가면 한 달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쓸 때도 있어. 이 조개도 원래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워낙 귀하다고 소문이 나서 잘 팔렸지. 이렇게 한 상자 가져가는데 200만 원이야. 네? 이거 몇 개 들었는데 한 상자에 200이라고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더 사고 싶다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든지.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일만 했어요. 몸이 부서져라 했죠. 처음에는 조개 손질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에서 잡는 법도 배웠죠. 원래 물을 무서워하는 타입이었는데 절박해지니 내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날이 오더군요. 섬생활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플 때였어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어 항상 상비하게 필요했죠. 예전에 계셨던 한 분이 돌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목포 쪽에 나갈 수 없어 다음날 배를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저 역시 점점 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제가 3일도 못 있을 거라고 했던 길자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기특해 하셨죠.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늘수록 모이는 돈도 많아졌고 한번 항해에 있는 은행에 갈 때마다 집에 쌓아놓은 돈을 저금하러 가는 게 그렇게 좋더군요. 섬에 들어온 지 1년이 되는 날 확인해 보니 통장에 1억 6,288만 4,650원의 잔고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애 아빠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며 던져준 5천만 원에 3배 이상 되는 돈이더군요. 1년 동안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보아 생각만 하며 이를 악물고 참아온 섬생활. 이제는 바닷사람이 다 되어버린 내 모습. 놀랍게도 저의 바다 생활도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관광객도 조금씩 늘어나 환경도 달라졌죠. 하지만 그만큼 조개 가격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죠.
통장에 돈도 어느 정도 있겠다. 저는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한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길자 아줌마 사촌이 하고 있다는 횟집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육지를 떠나 무인도 같은 곳에 떨어져 산 시간이 10년이 넘었으니 어디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물정을 알아가야 했던 거죠. 잠깐만 있으려고 했던 횟집은 사장님 부부가 너무 잘해주셔서 4년이나 일하게 되었고 그 모은 돈을 갖고 제 가게를 차렸어요. 워낙 갖고 있던 자본금이 넉넉해 가게를 열고도 남아돌아 아늑한 제 집도 샀어요. 제가 차린 식당은 다행히 오픈부터 손님으로 북적거렸어요. 10년 넘게 섬에서 바다 생물들이랑 동고동락해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는 게 가능했죠. 또 횟집 일을 하며 어깨 너머 어떻게 운영하는지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했죠. 게다가 다른 가게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 재료들을 사는데 투자했거든요. 투자한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었어요. 급여가 높다는 소문이 나자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해주어 가게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제 삶의 모양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식당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보고 싶지 않은 손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이 먼 데까지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무리의 남자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그도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바로 굳더군요. 오랜만이네. 이쪽으로 출장 왔다가 고객사랑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식당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서 들렀어.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있어? 고객사? 우리 아빠 회사 가로채 가더니 내 앞에서는 고객사라는 말이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나오니? 우리 예전 이야기는 하지 말자. 다 과거잖아. 과거? 너한테만 과거지. 나한테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나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그만 얘기하자. 보아는? 보아 잘 지내지. 지금 대학생이야. 예쁜 숙녀가 다 됐어. 저와 딸을 갈라놓고도 저렇게 철면피를 깔고 이야기하는 전 남편의 면상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어요. 보아 만나게 해줘. 아니, 보아 만나러 갈 거야. 민수가 이제 와서 왜 그래? 보아는 네 존재 자체를 다 잊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만나야겠어. 이제 내 딸을 찾아와야겠어. 할 수 있으면 해봐. 보아가 지금 네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나도 궁금하네. 전 남편은 뭔지 모를 기분 나쁜 웃음만 짓고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우연히 마주친 전 남편과는 나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죠. 돈을 많이 벌면 보아를 찾으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번 건데? 오히려 계속 이렇게 돈만 벌다 보아를 잊은 거 아니야? 어쩌면 보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가 불안해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하는 건데? 정신 차려줘 민수. 네가 왜 여기까지 왔었는지 까먹고 살지 말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혼내고 있었어요. 보아를 찾기 위해 내려와 일한 건데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었죠. 전 남편을 만난 그 순간부터 뭔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니 정신이 깨더군요. 저는 마침 딸을 보러 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예전에 아빠 공장에서 일하셨던 아저씨 한 분을 겨우 찾아 전 남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공장을 그래도 잘 굴려서 더 큰 곳으로 이전했더군요. 그 이후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생활 반경과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어렵게 딸의 연락처까지 입수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보아니? 엄마야. 수학이 넘어 정적만 가득했어요. 보아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애가 달았어요.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 탐정을 통해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멀리서 예쁜 보아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보아야, 누구세요? 엄마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주렴. 엄마가 할 얘기가 많아. 됐어요. 그쪽이랑 할 얘기 없어요.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보아의 태도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다 클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책에 화가 많이 났구나 싶었죠. 저는 거의 무릎을 꿇어가며 애원했어요. 보아야, 제발 30분만 시간을 다오. 왜 이래요 정말. 사람들이 보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해 겨우 보아와 한 카페에 자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바람나서 제가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뒀다면서요. 저랑 아빠는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면서 웃으면서 떠났다면서요. 뭐? 누가 그래? 네 아빠가 그러디? 네, 너무 창피하고 볼 낯짝이 없어서 20년 동안 못 찾아오는 거라고. 정말 나쁜 엄마였다고. 아니, 솔직히 엄마도 아니었다고 자라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어요. 아니야, 보아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본인 잘못을 그렇게 쉽게 인정할 리가 없죠. 그쪽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 아빠 새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거 너무 불쾌하고 싫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알아서 잘 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나쁜 엄마였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전부 오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보아 눈빛은 너무 차가웠어요. 아무 감정 동요도 없는 눈빛과 표정에 저는 순간 얼어서 일어나 나가는 딸을 잡지도 못했어요.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상을 슬퍼하는 것도 아닌 정말 제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시 보아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저 아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정말 하루도 부끄럼 없이 열심히만 살았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동안 난 저 아이에게서 잊혀지고 말았구나.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목포로 내려왔어요. 저 역시 방법을 달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길자 아주머니에게도 울며 조언을 구하고 같이 일한 분들에게도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저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아이의 오해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만 타는 2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보아니? 보아 맞아? 엄마, 미안해. 보아니가 뭐가 미안해? 무슨 일 있어? 왜 울면서 전화를 해? 얼마 전만 해도 경멸하는 눈으로 절 쳐다보던 보아였는데 울며 제게 전화를 하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 길로 저는 다시 보아를 만나러 갔고 우리 모녀는 다시 재회할 수 있었어요. 보아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딸은 제 품에 안겨 한동안 울더니 말을 해주었어요.
난 20년 동안 속고 살았어. 아빠와 그 새엄마한테. 속다니. 보아가 해주는 이야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전 남편에게는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소박을 당하고 몇 년 후에 거기도 이혼을 했더군요. 과거 보아에게는 큰엄마였고 제게는 형님이었던 분 역시 이혼 후 소식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형님이 백화점에서 보아를 알아본 거예요. 혹시 기성교 딸 기보아 아니니? 저 기보아 맞는데? 누구세요? 어머 세상에나, 나 큰엄마야. 나 기억나?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보아는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던 거죠. 너희 엄마가 바람을 펴? 바람은 니네 아빠가 폈지. 바람만 폈게? 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그 공장 지 앞으로 해놓고 본처 내쫓고 들인 게 지금 니 새엄마야.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가 바람 피고 가정 파탄냈다고 그랬어요. 저도 떼어놓고 가서 너무 좋다 그랬다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완전 반대야. 니네 엄마가 일방적으로 쫓겨났지. 내가 그때 이후로 네 아빠한테 정 떨어져서 안 보고 살았잖니. 결국 뭐 나도 큰아빠랑 이혼하고 그 집안이랑 완전 쫑나기는 했지만 보아 너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에이 나쁜 놈. 외할아버지 공장도 아빠가 물려받고 열심히 꾸렸는데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딸이고 공장이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남자랑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야. 니네 엄마는 오직 너 보려고 뭐 거의 반 미쳐 있었지. 몰래 너 보러 왔다가 니네 아빠가 경찰 불러서 난리 난 적도 있고 니네 엄마랑 이혼하려고 너 외국으로 잠깐 간쳐놓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 기억 안 나니? 네, 너무 어릴 때라서. 그렇기도 하겠다. 나도 동서 쫓겨난 다음에 따로 연락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돈 많이 벌어서 너 찾아온다고 어디 외진 섬으로 갔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는 소식 아예 모르고 전 남편은 자기가 했던 잘못을 전부 다 제게 뒤집어 씌우고 착한 아빠 행세를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 딸이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아빠의 말을 맹신하게 됐던 거죠. 큰엄마를 만나고 아빠한테 뭐가 진실인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부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 지난 일 같고 지금 와서 뭐가 맞네 틀리네 따지면 어쩔 건데? 너 아빠랑 새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된 거 아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결과가 중요하지 과거에 어떻게 말한 게 뭐가 중요하냐며 화를 냈어요. 그제서야 저는 다 깨달았어요. 20년 넘게 아빠한테 속아서 살았구나. 다시 엄마를 찾아서 엄마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보아야.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너와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다니. 저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과거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보아는 울다가 화도 냈다가 하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엄마,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응징할 거예요. 무슨 응징을 한다 그래? 그날 이후 저는 보아와 자주 연락하며 만났고 본인 계획이 다 있다고 했지만 제게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보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꿈만 같아 다른 건 신경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지만 딸과 함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보아는 저와 만나는 걸 비밀로 했고 계속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보아가 결심한 듯 제게 말해주더군요. 엄마, 외할아버지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며칠 내로 아빠 공장 얘기가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작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아빠를 망하게 할 수 있게 돼서 난 기뻐요. 보아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 그게 다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공장 직원분들 사이 와해시켜놓는 것부터 하자 제품 많이 나오게 손도 써놨고 아빠가 주요 거래처 욕하는 통화 녹음도 다 알렸고 기술도 빼서 경쟁 업체에 몰래 넘겼어요. 탈세한 흔적, 비자금 조성했던 일들 전부 자료 증빙해서 관련 기관에 넘겼고 기자한테까지 폭로했어요. 왜? 도대체 네가 왜 그랬어? 말했잖아요. 반성 없고 끝까지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아빠. 아니 그 인간 내가 응징한다고요.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킨 그 인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짜내서 공장 무너뜨렸어요. 정말 며칠 뒤 공장의 폐업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 인간을 몰락시켜도 내 손으로 했어야 하는데 괜히 보아 손에 피를 묻힌 것 같았죠. 그러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보아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죠.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보아를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도 의식 없이 손을 떨구고는 했어요. 저는 보이는 의사마다 잡고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한 의사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큰 이민 가방을 가리켰어요. 택시기사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편이라 말을 좀 했는데 이 까만 가방을 따님이 트렁크에 넣어달라고 하고 탔다고 해요. 그냥 일반 짐이겠거니 했다는데 지금 제가 열어보니 어마무시한 게 들어가 있더군요. 이런 상황은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상하게 어머님한테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방을 열어본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마구 담은 듯한 5만 원권 돈 뭉치들과 무거운 금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죠? 저도 알 길이 없죠. 따님 물건이니까요. 의사와 알쏭달쏭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간호사의 긴급한 호출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 환자 맥박이...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아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보아에게 더 해줄 것이 많아졌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딸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저는 혼절했고 깨어난 뒤에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잡고 묻고 싶었어요. 우리 모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거냐고. 알고 보니 딸은 남편의 공장을 문 닫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집 금고에 숨겨놨던 돈다발과 금괴를 모두 털어 제게 오던 길에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전 남편도 보아의 죽음과 이 모든 일을 한 장본인이 딸이라는 걸 믿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 이민 가방 안의 돈과 금괴는 경찰에 알려졌고 몇 번의 조사를 받게 되었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좋은 곳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늘이 우리 딸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제 돈까지 모두 다 잃어도 좋으니까요. 저 남편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아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본인 때문에 딸까지 죽게 만들었다며 밤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저 역시 보아를 따라가려고 나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돌아갔고 제 남은 인생은 보아의 이름으로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가겜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렸어요.
처분에 조금씩 나눠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모두 기부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여기저기 봉사를 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 있어요. 제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이 생을 이렇게 잘 쓰고 시간이 되면 보아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때 웃으면서 보아를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도 그렇게 딸아이를 생각하며 보육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길을 나선답니다. 여러분 모두 저 같은 아픔 겪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고2, 고1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벌써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는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문득문득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내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 참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도 언제 이렇게 훌쩍 컸나 싶은 게 또 시간인데 벌써 큰애가 17살이라는 게 새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또 전 시어머니가 있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그 긴 시간 나는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을까 스스로 한심하다 여기는 때도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아래 4살 터울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엄마는 늘 바빴고 늘 불만이 가득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이혼하면서 상처가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미련하게 감당도 되지 않으면서 저랑 동생을 키우겠다고 친권까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니 친정아빠는 홀가분하게 외국으로 나가 소식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서 저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짙어져 원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가 늦게라도 용서를 빌고 돌아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붙들고 계셨는데 그런 아빠가 해외로 가버려 영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늘 우울감과 조절이 힘든 분노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건지 제 나이 고2 때 엄마가 쓰러지셨는데요. 저는 평상시 그냥 엄마가 당신 성격에 속병을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큰 병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뒤늦게 간 병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엄마 몸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병원에 안 갈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은 자신의 의사가 된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화를 낼 정도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도 동생도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각자 저는 이모에게 동생은 삼촌에게로 가서 컸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해 일찍 취업해 독립해 살다가 전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물론 제가 연애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워낙 외로움도 잘 타고 마음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크다 보니 남편과 있는 시간이 마음 편하고 좋았죠. 그리고 전 남편은 사정이 딱한 저를 참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전 남편과 붙어 있고 싶었어요.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나라는 사람도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는데 너무 붙어 있던 게 문제였을까요? 아이가 먼저 저희를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갖은 구박을 견뎌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앞길을 막았다며 저를 향한 원망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결혼을 안 시킬 수 없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잡으려 몸을 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아, 금쪽 같은 내 아들 앞길을 저것이 지 몸 관리 제대로 못해 막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옥이야 금이야 내 아들을 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함을 어찌하나요? 이렇듯 모든 화살은 저에게로 쏘시며 저는 졸지에 앞길 창창한 사람 발목 잡은 꽃뱀 같은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자기 엄마에게도 맞서며 그나마 저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둘째를 낳고부터는 남편 역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인생 한방, 인생 역전 같은 허황된 꿈만 쫓았는데 그래서 매일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새벽까지도 일만 해야 했었죠. 아이들이 고맙게도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열심히 벌어 아이들 학원비와 학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속도 모르고 제가 아둥바둥 벌어오는 돈을 탐하곤 했어요. 자기가 한 방에 터뜨려 호강을 시켜준다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늘 돈을 집에 두지 않았어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게다가 혹시 몰라 카드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저한테서 돈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 늘 남편은 불만이 많았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저도 지쳐 사내 만에 이혼도 진지하게 고민하던 저였는데 제가 또 이혼하려고 이혼 서류를 내밀면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반짝이긴 했지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 저러고 산다며 저를 탓하셨는데 시어머니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작은 집에 몰아준 제사를 전부 가지고 오셔서 저 혼자 다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며느리가 저 혼자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형님은 시어머니와 앙숙인 관계로 시댁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저도 결혼식 때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혼하는 그날까지 형님 얼굴은 본 적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형님과 시어머니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앙숙이면서도 당신 아들이랑 살려면 돈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꼬박꼬박 50만 원씩 뜯어내던 분이셨어요. 그 돈을 형님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주버님이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돈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50만 원 액수도 형님네가 아닌 시어머니 결정하신 건데 큰아들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니 매달 30만 원에 이렇게 제사나 명절 때 제가 와서 몸으로 떼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제사와 차례 준비를 떠넘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조상님 제사를 가져왔다는 명분으로 선산지분을 모두 챙겨 당신 이름으로 돌리셨는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신 입속을 챙기셨죠. 이렇듯 저의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아주 환장하는 양반이었는데 저한테 툭하면 이게 다 내가 니들 생각해서 제사 가지고 온 거야. 내 앞으로 해놓은 선사는 결국엔 우리 둘째 아들 거고 너도 그 덕을 볼 텐데 세상에 공짜 있니? 그러니 힘들다 억울하다 생각 말고 정성으로 차려. 네 형님한테 안 뺏기려면 너도 성의를 보이란 말이야.
저는 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네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면서 시어머니 당신은 날로 드셨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만 형님과 저를 경쟁하는 사이로 만드는 건지. 원래도 싫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검은 속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죠. 형님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잔심부름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저에게 시키셨는데요. 병원 예약부터 김장 같은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당신 아들 발목 잡은 대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은데 그걸 다 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특히나 사내 만회할 때는 내가 왜 그걸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제가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는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솔직히 그런 건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저에게 당한 시어머니는 이젠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특유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는데 며느리 짬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건지 그것도 무섭지 않더군요. 특히 정말로 남편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시아버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식구들 중에 그나마 시아버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따라갔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 모르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남편 대신 나서는 사람이 그나마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며 아이들을 생각해서 저더러 참으라 하셨는데 저에게 약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불행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혼하고 돌아갈 친정도 없고 남동생과도 거의 연을 끊고 산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친척이라고 만나게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게 참 명절이고 연말연시고 사람을 특히 외롭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편없는 시댁 식구들이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나름 미련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빵점짜리 시어머니셨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에겐 그럭저럭 괜찮은 할머니셨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듯 또 제 스스로 합리화하며 여러 번의 이혼 고비를 넘겼고 거의 포기하며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또 제 사연을 듣는 제3자인 분들은 그걸 왜 참고 살아? 진작 이혼했어야지 라고 하실 게 분명할 텐데 저는 미련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 네, 제가 바보였죠.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혼을 하기가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저희 엄마의 길을 그대로 걷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도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남동생의 연락으로 저희 남매는 참 오랜만에 재회를 했죠. 남동생은 그동안 제가 참 걱정되고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동생은 잘 자라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나름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삼촌이 그래도 나 많이 챙겨줬어. 싫다고 하는데도 공부시키고 과외도 붙여주고 꿈도 없어서 배회했는데 좋아하는 것도 찾아주면서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또 취직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 누나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도 뭐 잘 지냈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그럭저럭 잘 살거든. 다행이다. 나는 사실 누나 걱정 많이 했거든. 이모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잖아.
그리고 삼촌한테서 누나가 독립해서 나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동생은 차마 뒤에 말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아마도 제가 어렵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성공해서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도 꽤 높고 대출이 있긴 하지만 집장만도 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주는데 그땐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분명 기쁘기도 했는데 왠지 모를 창피함도 있었어요. 나도 동생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함을 받아놓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제가 아마도 많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인가 시간이 지나고 동생에게서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랑 이혼하고 해외에 나가 산다고만 알고 있던 아빠는 알고 보니 두바이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았고 현재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동생에게 연락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이 없어 기꺼이 아빠를 만나러 갔고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빠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저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저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 넘어 아빠를 그리워하고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괜히 아빠가 미웠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누나, 그래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잖아. 아빠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와. 애들도 데려오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저만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갔었네요. 솔직히 아빠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다 잊었는데 앙상하게 뼈만 남고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니 눈물이 먼저 맺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그러는지 저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염없이 이리 오라며 손짓하셨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을 떼보려고 해도 마치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내 아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멈추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친정 식구들과 어색하고 불편한 재회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신경은 계속 쓰였는데 친정아빠도 나름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저희 남매 걱정에 어떡하든 돈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중간에서 저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가로채고 저희한테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죽고 저희 남매가 헤어져 지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일이 너무 커지고 바빠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눈물의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의 앙금이 풀어졌어요. 저도 결혼해서 남편과 부부 문제로 사내 만회하는데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는데 시간은 저희 남매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아빠는 급하게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나중에 합병증까지 생겨 정신을 잃으셨고 그러는 가운데 기계장치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다 결국엔 저희 남매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세상 불편한 장례식이 시작되었죠.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가 쪽 친척들은 죄다 저희 남매를 힐끔거리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봤는데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아빠가 남긴 유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하기사
조카한테 갈 돈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 빈소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참석해 조문을 했는데 그래도 그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 원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빈소에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틀 내내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를 다 챙겨주시네 하며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나 돈이었어요. 첫날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 중 친가 친척들이 하는 유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행여 제가 눈알합시고 장례 비용을 부담할까봐 그것까지도 코치하려 오지랖을 부리셨어요. 있잖니? 너 행여라도 네가 장례식 비용 낼 생각은 하지도 마라. 보아하니 네 동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장남이고 상주가 나서서 내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이다. 부의금만 딱 챙겨서 입 닦아. 네? 어머니도 참. 그런 건 제가 동생이랑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해. 어차피 니들 거의 남처럼 살았잖아. 자고로 돈 문제만큼은 핏줄이고 뭐고 없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손님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 이건 순전히 파리만 날리는데 저것들 전부 돈이란 말이지.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와서 삼시세끼를 다 먹겠니? 그거였어요? 저는 또 어머님이 손님이 너무 없다고 저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 마음이 제일로 크지. 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참 궁금했는데 네 친정아버지 병원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그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설마 너도 냈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냈든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제가 무슨 시댁 재산 빼돌려서 저희 아빠 병원비랑 장례식 비용을 내나요? 아니면 그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했을까 봐요. 벌어도 제가 더 벌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짜증 섞인 말로 경멸하듯 말하니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목소리로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미우나 고우나 너는 내 식구인데 나보다 못한 니네 친정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경멸스러워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제 일만 하려 했는데 포기를 모르는 집요한 시어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저도 참다 그만 좀 하라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는데 그걸 남동생이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대단하게 잘해준 거 없는 누나지만 동생한테 그런 창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는 제가 내는 짜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질을 죽이며 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윽고 궁금해 죽겠다는 당신의 본심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자기가 듣기로 저희 친정아빠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했고 그걸 정리하면 좋게 20억은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동생 눈치를 살피며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유산 뺏기면 네가 등신이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두바이에서 사업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그러던데 그거 정리하면 20억은 될 거래. 그럼 그 돈을 누가 챙기겠니? 자식들이 너랑 네 동생일 거잖아.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20억은 무슨. 얘가? 내가 이미 다 들었다니까. 뭐야, 너 혹시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냐? 우선 그건 나중에 따지고
네 동생더러 유산 포기하라고 해. 너는 힘들게 살았지만 네 동생은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럼 이제라도 네가 받아야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봐.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애들도 좀 팔고 그래. 어? 그래. 나랑 네 시아버지도 큰 병 걸려서 병원비가 장난 아니라고. 좀 물고 연기를 해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돈 없는 상상의 나래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희 아빠한테 그런 유산은 없었거든요. 20억은커녕 2억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면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누구처럼 욕심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병원비고 이것저것 모든 비용을 동생이 다 냈는데 그것만 홀랑 탐하면 제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20억의 유산이 있는 줄 알고 혼자 들떠서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뒤늦게 빈소에 도착했는데요. 가만 보니 입꼬리가 아주 찢어지게 올라가 있더군요. 20억 만질 생각에 아주 좋아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할까 겁이 나 아니라고 사업 다 망하고 아픔으로 귀국한 거라고 몇 번이고 설득을 했는데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두고 조용히 빈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글쎄 시어머니와 남편놈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 동생에게 했더군요. 아니, 나는 고생하고 산 누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럼 대학도 좋은 데 나왔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내 며느리가 힘들게 산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그래.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어제 오늘 본 사돈어른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던데요. 무슨 얘기를 잘못 들으셨나 본데 유산을 포기하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허, 처남. 우리가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딴 말해도 소용없다니까. 사실은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잘 돼야 누나도 행복하고 처남 조카들도 잘 크고 할 텐데 여기저기 돈 문제 때문에 나 깜빵 가기 직전이야. 우리 좀 도와줘. 응? 언제 봤다고 처남 소리를. 그럼 말 나온 김에요, 매형. 우리 누나한테 좀 잘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누나 너무 고생하고 사는 것 같던데. 남편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야? 이게 나를 언제 봤다고? 진정해라. 그러다 20억 날아간다. 그러지 말고 사돈총각, 우리 입장 좀 잘 생각해줘. 막말로 그 돈 없어도 사돈총각은 잘 살 수 있잖아. 우리 아들 말 생각하지 말고 누나만 생각해. 네, 사돈어른 말처럼 지금 보니 저희 누나만 생각해야겠네요. 여태 저희 누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저 유산 포기 안 하고요. 누나도 포기 안 할래요. 당장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뭐야?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새파랗게 어린 게? 너는 위아래도 모르냐? 어머님이 흥분하니 덩달아 흥분한 남편놈은 남동생과 조용한 빈소에서 주먹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에 빈소에 딸린 방에서 아이들과 쪽잠을 자고 있던 저는 놀라서 뛰쳐나왔고 음식을 나르던 쟁반을 들고 가 남편 머리통을 날려버렸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질세라 시어머니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힘껏 잡았는데요. 그땐 제 동생이 나서서 시어머니 손에서 저를 빼내주었죠. 그러고는 원수를 보듯 저랑 남동생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치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듣게 되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헛수고 그만하고요. 저희 아빠 유산은 그게 얼마가 되었든 전부 동생 거예요. 동생이 준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염치가 있어요.
누굴 자기들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 김치국 그만 마시고 당장 돌아가요. 그리고 당신 딱 기다려. 이젠 진짜 이혼하자. 미쳤냐? 내가 20억을 두고 너랑 곱게 이혼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그중에 10억 나한테 줘. 고아 같은 너랑 내가 산 세월이 얼마냐? 그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보상 같은 소리 하네. 보상은 내가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래도 인간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잖아. 됐고 소송할 테니 준비해. 10억? 나도 구경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이젠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질렀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제가 돈이랑 남동생 믿고 설친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손을 올렸고 그걸 본 남동생이 눈이 돌아 남편을 제압했는데 남편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쭈구리가 되더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삐쩍 말라서 힘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연애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살이 좀 있는데 키도 작은데 살까지 빠지니 인간이 참 없어 보였어요. 그에 반면 제 동생은 키도 183에 딱 봐도 관리하는 몸이었는데요. 이건 뭐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가 휘둘렀던 쟁반으로 제 동생 등짝을 내리치셨는데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네. 밖에 사람 없나요? 이 콩가루 집안 남매가 사람을 잡아요. 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소용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동영상 다 찍었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 엄마 해방시켜 줄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이걸 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주한테만큼은 잘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건지 넋을 놓고 눈만 깜빡깜빡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제 동생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막장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죠. 저는 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유명 로펌의 이혼 소송까지 같이 의뢰했는데 저희 아빠의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이 싸울 가치도 없다며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는데 남동생만 믿고 까분다며 저더러 멍청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얼마 있지도 않은 아빠 유산까지 넘기려 하니 저한테 나중에 후회할 거랍니다. 후회하고 자기를 찾아와도 소용없으니 애들 전부 데리고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는데 애비 노릇도 하지 않으려는 인간에게 저는 아무런 미련 없어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들고 그놈이랑 이혼했어요. 그놈은 재산 분할해야지 왜 다 가져가냐고 지랄 발광했지만 생활비도 뜨문뜨문 가지고 오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다는 게 통장 거래 내역에 다 드러나 얼마 있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놈에게 양육비 필요 없으니 죽을 때까지 얼굴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잘 키울 거고 저 역시 애들 옆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만 가족으로서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뜨신 밥 한번 해주지 못했는데 장가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저 몰래 제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처럼 화를 냈어요. 야, 너 누나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님 불쌍해 보이니?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고 1억을 내 통장에 넣은 거야? 누나, 진정해.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했겠어? 나는 그냥
누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사실 나 누나가 이모네 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알았거든.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누나를 도울 수 없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누나 만나면 준다고 모은 돈이야. 물론 그 돈이 1억은 아니고 아버지 유산 얼마 되진 않지만 똑같이 나눠야지. 누나도 딸이잖아. 그리고 나도 늦었지만 삼촌 노릇 하고 싶고.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와 더는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잘 사는 모습으로 그 돈 갚는 걸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애들을 생각해 그러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잘 살아야 동생과도 앞으로 자주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변했어요. 저는 동생 결혼할 때 제대로 누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꿈만 꾸던 가게를 차렸고 제 가게는 제 꿈이 가득한 카페였는데요. 딸아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원래도 손재주가 좋고 사진이며 컴퓨터며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던지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봤다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서비스도 주고 매 순간 친절한 응대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이미지가 되어 제 가게는 잘 되었어요. 덕분에 투자한 돈도 전부 뽑았고 저는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순수익을 올렸는데 너무 바빠서 직원을 둘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인성과 인상이 좋은 직원 위주로 뽑아 지금까지도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엔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동생 신혼집에 5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사실 제가 받은 돈이 더 많지만 나중에 차차 더 많이 갚아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이젠 완전 거지꼴이 된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정말이지 그땐 귀신을 본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가게 차릴 돈이 어디 있었냐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혼한 마당에 경찰서까지 가게 되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도 안 받고 위자료도 없다시피 한 이혼이었는데 이 인간들을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찾아와 행패 부린 걸 토대로 접근금지 신청과 피해 보상을 세게 청구했는데요. 그땐 이 인간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빚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었다며 그것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애들을 생각해. 아무리 못난 아빠라도 아빠가 전과자면 애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애들 시집장가는 제대로 가겠어? 아빠가 전과자인데 자기도 그 서러움 잘 알잖아. 이딴 말을 입에 담아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그딴 걸로 내 새끼 인생 안 망가진다고 또다시 나타나 내 인생 방해하면 그땐 지금보다 10배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은 난데없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며 합치자고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며 딸애가 만든 가게 홍보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얼른 저를 다시 데려오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젠 제가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저를 어쩌지 못해 모자가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장인어른 유산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랑 이혼하자마자 카페를 차려서 대박이나? 하는데 시원하게 그놈 급소에 발차기 해주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데 내 소원은 네 면상 안 보고 사는 거라고 말해줬네요. 그리고 오늘 일 역시 동생한테 꼭 얘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동생한테 제압당하고 꼼짝을 못하던 놈이라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고는 고아나 다름없던 게 잘난 남동생 생겼다고 제가 깝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잘난 동생이 이젠 내 뒤에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옛날의 저는 잊어버리고 구질구질한 네 인생이나 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어디 시골 할머니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며 자기도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놈의 모자지간은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건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바로 경찰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한바탕 하고 갔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바로 엄마가 찾아와 또 난리를 치냐고요. 그리고 이젠 이혼한 남인 저에게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전 시어머니 역시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그러자 모자지간은 더는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제야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아이들 모두 고등학생이라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로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젠 누나도 이런 일은 혼자 잘 처리하고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제야 동생이 안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이젠 누나 걱정하지 말고 네 와이프만 위하고 행복하게만 살아. 애기 낳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더 잘해줄게. 아니야. 무슨 누나가 우리 애까지 봐. 우리 애는 우리가 봐야지. 그냥 누나는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줘. 누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한텐 누나가 엄마잖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동생은 다 컸지만 저에겐 아직도 헤어지기 전에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이 엄마 같은 누나가 되어줄 생각인데요. 저 역시 동생에게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동생이 원하는 누나가 되어 줄 생각입니다. 물론 올케에게도요. 올케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는지 둘을 보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꼭 바라건대 누구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마음 그대로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인생길을 같이 걸을 친구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엄두도 나지 않고 남자한테 질려 어느 누구도 받아줄 생각이 없지만 아이들 다 크고 저 혼자 남았을 땐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 작은 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누군가는 만나고 싶거든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겨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죠. 꼭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이 큰 사춘기의 파도도 없이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데 부디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그 응원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든 때도 많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힘을 많이 냈어요. 제 사연도 어느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